안녕하세요. 세계 증시 여당과 글로벌 경제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 유선경입니다. 4월 상큼하게 시작했던 뉴욕 증시가 연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기업들의 인수합병 호재가 쭉 이어졌지만 월가의 시선은 한국 시간으로 5일 오전 8시에 열린 벤 버냉키 연준 위의장의 연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봐야겠죠? 장윤정 캐스터 내용 전해주세요. 네,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고점을 돌파하거나 연고점에 근접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며 보합권, 혼조세에서 마감을 됐습니다. 특히 지난주 매파에 속하는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더더욱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이 향후 증시 움직임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0.19% 올랐는데요. 12,40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0.01% 하락한 2,789포인트에서 오늘 장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03% 소폭 올랐습니다. 1,332포인트에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S&P 주요 업종 가운데 원자재주와 헬스케어주는 강세를 보인 반면 기술주와 금융주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종목에서는 인수합병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조금 자극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반면에 반도체 매출이 둔화됐다라는 소식에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폭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반도체 업체에 따르면 2월에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전월에 비해서 1.1% 감소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255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수익 감소로 인해서 인텔이 1.1%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와 AMD는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M&A 관련주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코믹의 슈믹은 틸먼제이 퍼티타가 LSRIS 홀딩스를 통해서 현금 인수를 제안했다라고 밝히면서 급등했습니다. 30% 가까이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광산업체 몰리코프는 유럽의 히토르 생산업체인 AS 실메트 지분을 인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존슨앤존스, 월마트, 제너럴 일렉트릭도 1%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장윤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저희 9시 방송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모도리님, 청년재벌님 좋은 아침입니다라고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 실시간으로 참여 부탁드리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시장을 좌우할 벤 버냉키 연준 위의장의 연설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리 인상에 대해 갖고 있던 사람들의 궁금증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미래에셋증권의 한상춘 부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장에 대한 평가부터 부탁드릴게요. 어제 장은 혼조세를 보였죠? 네. 그래서 실업률 개선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전개되는데요. 네. 오늘 그 업종별로 보면은 차별화가 심했죠. 그래서 원재 가격이 좀 오른 것은 이 국제유가가 미국 경기 회복에 따라서 사실 미국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서부 텍사스 중진료 이것이 배럴당 지금 108달러까지 올라가서 38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에 따라서 관련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주가가 끌어올렸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반면에 그동안 그 나스닥 그 지수를 끌어올렸던 그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 시장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 이런 걸로 인해서 네. 기술주가 좀 중심이 돼 있던 나스닥 지수는 좀 떨어졌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역시 미국도 이 인플레 문제가 가장 좀 관심사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는 미국도 경기가 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또 민간 자율적인 그 경제 성장 기반이 이룩한 상태에서 보면 이제는 그 정책 변경과 관련해서 증시에서는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앵커께서는 매파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책을 보면 매파들의 목소리가 아주 부쩍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은 그 증시에서 어떤 쪽으로 읽어야 되냐면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의 그 경기 부양이라든가 경기 회복에 우호적인 정책 수단이 사실 증시를 끌어올린 측면이 있습니다는 앞으로는 그 펀더멘탈과 함께 미국의 정책 변경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이 증시의 주가를 결정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역시 이 문제에서 재정 정책보다는 통화 정책이 키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재정 정책은 미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긴축과 관련된 논쟁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이미 선언한 마당에서 보면 네. 사실 미국의 그 경제적인 문제를 더 치중시키기 위해서는 인플레라든가 이런 거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 회복에 더 주력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네.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크게 정책 기조가 변경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독립성이라든가 중립성이 지키고 있는 이런 그 연준, 즉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지금 네. 상당히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시점이죠. 왜냐하면 네, 그렇죠. 실업률 좀 개선되고, 네.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잠재 성장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국의 물가도 좀 올라가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앞으로의 여건을 보면 국제 원재 가격이 쉽게 안정국면에 진입하기는 어렵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버냉키 의장이 이번에 그 연설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하는 이 점이 사실 오늘 그 증시에서는 관망세로 이어졌다 하는 이런 시각을 얘기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주가는 혼조세를 보이지만 최근에 그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이 거래량이 많이 떨어진 상태는 버냉키 의장의 연준 회의의 그 결과를 연준 그 연설 결과를 보고 투자자들이 판단하겠다 하는 상태에서 상당히 소극적 국면에 대응한다 이런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아무튼간에 버냉키상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가 향후 당분간 주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고 가자. 이 가자 심리가 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 향후 통화 정책 말씀하신 대로 중요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4월 4일, 5일 이틀 청명제를 제외한 중국, 즉 중국 마켓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은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내용 전해주세요. 네,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셨듯이요. 중국 본토 증시는 청명절로 어제 휴장을 했습니다. 홍콩 H지수는요. 거래일 기준으로 5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마감된 지수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홍콩 증시 최근 들어서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1.01%가 오른 13,58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우려했던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전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겠다라는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시장을 지배했는데요. 또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에 이어서 중국의 서비스 PMI가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도 매수세를 부추겼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면요. 서비스, 소비재, 부동산, 금융주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상품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 심리로 원자재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인도 센섹스 지수도 보시겠습니다. 인도 지수 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45%가 오른 19,70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진 가운데 인도의 경제 성장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인도의 최대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히어로 혼다 모터스는 지난 3월 매출 증가 소식에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인도 최대 전력 설비 업체인 바라트 헤비 일렉트로니컬은 지난 연도 회계연도가 이익이 급증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IT 역시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러시아 지수 보시겠습니다. 러시아 지수도 올랐는데요. 0.75%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2,09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국제 유가와 금속 가격이 오르면서 시장은 강하게 상승 흐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글로벌 경기 회복세의 기대감 또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가즈프름과 같은 이런 대형주가 급등을 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보시겠습니다. 네, 보베스파 지수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69,70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뚜렷하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치가 브라질의 국가신용 등급을 트리플 B 마이너스에서 트리플 B로 상향 조정하면서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그동안 낙폭이 컸던 건설주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도 시장의 상승에 강한 힘을 보태줬습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는 7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바로 금리 인상 문제인데요. 금리 인상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한국에 있는 유럽계 자금이 이탈될 것인지 또는 앞으로 유로화 자금의 이 투트랙 여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까지 관계가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상준 부사장님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먼저 유럽의 금리 인상 여부가 사실 초미의 관심사예요. 이에 대한 현상부터 짚어주시죠. 이 공교롭게도 이제 신흥계 인플레 문제에 이어서 네. 선주계 인플레 문제도 점차 그 증시의 그 혈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네, 앞서도 그 미국 주가가 경제 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추가 상승하는 데에는 정책 변경 가능성이 부담이 된다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유럽도 7일 그 유럽 중앙은행 ECB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이거 우리나라의 그 한국은행의 금통위의 회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동안 그 논의했던 금리 인상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지금 회원국 간의 금리 인상 방안을 놓고 상당히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이 자체가 더 관심사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그 ECB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그동안 그 여러 가지 그 증시에서 논의했던 선진국들의 출구 전략, 비단 네. 그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이런 국가에서도 출구 전략 논쟁이 다시 한번 작년 상반기에서 이렇게 거세게 불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네. 국제금리 시장에서는 7일 날 유럽 중앙회의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금리 인상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현재 유럽의 어떤 지금 물가는 어떤 상태입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은 다른 어떠한 중앙은행보다도 네. 인플레에 대해서 뼈아픈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중앙은행 입장에서 본래 목적이 물가 안정에 두고 있습니다는 다른 중앙은행에 비해서 물가 안정에 더 치중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7일 그 논란이 되는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한 어떤 결과를 우리가 추측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그 물가 상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그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있는 것은 2월까지만 미국의 유럽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네. 이때는 한 2.4% 나오고, 그다음에 4월 달 같은 경우는 제스민 혁명 때문에 브렌트유를 비롯해서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유럽의 그 소비자 물가도 한 2.6% 정도는 올랐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2월에 2.4%, 3월에는 2.6%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이 같은 2.6%의 예상대로 나온다면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앙은행에서는 인플레 억제선이라는 게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인플레 억제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2%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2%에 관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지난 4개월 동안 이런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런 인플레 억제선을 이렇게 벗어난 상태다. 특히 3월 같은 경우에는 2.6% 나온다면 인플레 억제선 2%인 점을 감안해 볼 때 0.6%포인트 정도의 벗어나는 아주 그 큰 수준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번에 사실 그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합니다는 역시 유럽 중앙은행 회의는 이렇게 경제 소국보다는 경제 그 대국들의 입김이 상당히 많이 큰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과거 뼈아픈 경험이 있었다는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때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를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인플레 문제 때문에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이 아까의 돈을 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적은 물품을 사는 이런 네.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뼈아픈 기억 때문에 사실 그 다른 그 거시경제 목표보다도 물가 안정에 상당히 이렇게 주력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의 그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을 이렇게 중시하다가 1990년대 이후서부터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고실업률 해서 뭐 유럽의 실업률이 10% 넘은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네. 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실업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그 이유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이 전통적으로 중시했던 물가 안정보다는 고용 사정 개선 이쪽으로 이렇게 무게를 두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는 그러나 유럽 중앙은행은 줄기차게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가장 정책 우선을 도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용 안정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장 유럽 시장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물가 안정이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군요. 네네. 그런데 이 금리 인상에서 가장 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유럽이 여러 나라가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잘 사는 나라도 있고 좀 사정이 어려운 나라도 있는데 지금 금리를 인상할 만한 상황이 되는지부터 궁금해요. 시청자 여러분도 유럽 하면 지금 유럽 재정위기 네. 이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유럽 재정위기가 걸린 상태에서 지금 아무리 그 물가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네. 각도에서 7일 유럽 중앙은행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그 결론을 내신 시청자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유로랜드는 17개 회원국입니다. 17개 회원국들이 경제 여건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것은 유럽 경제 수렴 조건에서 우리가 그 조건을 의무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사실상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는 그러나 유럽 재정 이후에 네. 유럽랜드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경제 여건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같은 이런 경제 대국, 그다음에 유로랜드의 핵심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가 상당히 불거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인플레의 그 필요성,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상당히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그 피그스 국가들, 포르투갈과 이태리와 그리스와 스페인 같은 이런 국가들은 유럽 재정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만약에 금리를 올릴 때는 그만큼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유럽 재정위기가 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 문제를 놓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ECB의 의결권은 독일과 프랑스 같은 이러한 그 경제 대국의 의결권이 좀 강한 상태고 입김이 강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ECB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과거 독일의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라든가 이런 쪽의 모습을 좀 많이 치우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의결권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놓고 이렇게 논란이 되긴 합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는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제 대국의 입김이 더 장려하지 않겠나 이런 시각들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안 그래도 픽스 국가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잘 사는 국가의 어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유럽 통합이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네,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금리 인상 문제를 놓고 회원 간의 갈등이 빚은 상태에서 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서 독일과 프랑스의 이렇게 주도가 된 금리 인상이 된다면 사실 그동안 유럽 재정위기 상태에서 유럽 통합의 앞길과 관련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네. 소위 유럽 통합의 투 트랙 방안, 이원적 방향이 아마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회의 자체에서 금리 인상 여부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 여부의 그 결과에 따라서는 유럽 통합의 앞길을 우리가 예측하는 데에도 중요한 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유로랜드가 17개 회원국입니다는 네. 이 유로랜드 가입을 위해서는 환율과 금리와 재정 적자 물가 면에서 일정 범위대로 수렴시켜야 되는 경제 수렴 조건을 지키고 또 일부 국가는 지키지 않아서 통합에 따라서 자격이 없는 국가들도 유로랜드 17개 회원국에 이렇게 포함된 이런 쪽면이 있습니다는 그렇죠.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이 지금 회원국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그 경제 수렴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무늬만 회원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무늬만 회원국들이 지금 이제 얘기하는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피그스 국가들이 중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 문제를 놓고 건전한 회원국과 건전치 못한 회원국 간에 이렇게 결란이 될 때는 유럽 통합도 이 건전한 회원국에 해당되는 굿 애플스 같은 경우는 통합을 계속해서 가져간다 하는 이런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회의 결과에서 자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렸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무늬만 회원국들, 지금 회원국이지만 경제 수렴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통합의 어떤 탈락되는 소위 매드 애플스는 탈락되는 이런 이원적 길을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금리 인상 결과는 단순히 금리 시장의 기준금리 변경뿐만 아니라 유럽 통합의 앞날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상당히
주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금리 인상이 앞으로 향후 유럽 국가의 어떤 모습까지도 좀 바꿀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 중요한 사안이군요. 네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투 트랙, 그러니까 하나는 원래 있는 기조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무늬만 회원국들은 탈락시키는 그런 기조가 만약에 후자 쪽으로 갈 경우에 궁극적으로 유럽이 하나가 되는 이 유로화라고 하는 것이 깨질 것 같긴 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네. 여러 시각이 이제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럽 통합을 재정위기라는 특수한 현실적 조건을 감안해서 통합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지역 통합 이론에서 보면 경제 발전 단계가 비슷한 국가끼리 지역 통합을 하면 소위 무역 창출 효과가 무역 전환 효과보다 커서 그 회원국뿐만 아니라 여개국에서도 이렇게 네. 그 도움이 되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그 경제 발전 단계가 이렇게 다른 이런 아시아 국가제든가 중남미 지역 이런 국가에서 통합을 할 경우에는 무역 창출 효과보다 무역 전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지역 통합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결정력입니다. 이런 국가에서 이번에 그 금리 인상의 그 어떤 여부를 떠나서 여부를 계기로 해서 향후 통합의 투 트랙 방향으로 간다면 네. 과연 그 무늬만 회원국들은 어떠한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차제의 그 불만을 품고 영원히 유럽 통합을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그만 그 경제 지식만 있다면 네. 그런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이다 하는 것을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경제가 탈락한 통합에 탈락한 국가도 어쨌거나 통합을 가는 것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좋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무늬만 그 회원국들이 탈락할 경우는 우리가 탈락이라는 아픔이 위기가 오히려 통합을 촉진시키는 통합의 가담에 촉진시키는 어떤 기회를 활용하는 소위 충격요법 샤크 독트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유럽 통합이 외형상으로 보면 두 갈래 길어서 깨진다 하는 이런 시각보다는 하나의 그 유럽 대기한 구상을 좀 지금 유럽 재정위기라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통합은 깨지지 않는다. 통합은 깨지지 않는다 보니까 지금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로 가치가 유로당 1.42달러로 해서 달러 네. 약세 유로 강세가 나타나는 큰 배경이다. 만약에 통합이 깨진다는 예상이 되면 유로화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단일 통화는 회원국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리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유로 가치가 지금은 미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는 것도 투 트랙 간다 하더라도 통합은 깨지지 않는다 하는 기본 전제하에서 외화 포지션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통해서 샤크 독트린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충격요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적으로 좋지 않은 국가가 충격을 통해서 더 건전한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향후 오히려 먼 시점에서 본다면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네, 건가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유럽 대기한 구상이 깨지는 게 아니라 네, 현실적인 그 재정 위기의 여건을 감안해서 통합을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그러한 그 충격요법이라는 샤크 독트린을 선택하지 않을 때에는 네, 사실 유럽의 통합에 의해서 같이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상태에서 보면 네, 지금 베드 애플스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봅니다. 네. 그러면 썩은 사과가 계속해서 썩게 되면 냄새가 아주 건전한 사과에도 전달되고 건전한 사과에 가면 역시 여러 가지 이렇게 전염시키는 오염물질이 많이 이렇게 배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이 굿 애플스도 지금은 굿 애플스도 배드 애플스도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어떻게 통합을 위해서 차단시키는 게 좋으냐 네. 아니면은 그냥 위험상으로 통합을 가는 게 좋으냐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게 투트랙 방향으로 자르는 것이 통합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현상이고 통합을 위해서 촉진시키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차원에서 샤크 독트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 투트랙 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아주 긍정적인 그렇습니다. 네,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는. 현실적인 것일 네네. 수 있군요. 네, 그런데요. 어쨌든 이러한 회의가 나오는 것, 결국 인플레를 잡기 위한 것인데요. 인플레를 잡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금리를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자국 통화 가치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굳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신흥국가, 선진국가의 다른 차이점입니다. 네. 이제 말씀대로 인플레는 크게 보면 공급 측에서 발생하는 코스트 푸시온과 수요 측에 발생하는 디맨드 풀 사이드 이런 네. 총수요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보통 수요 측에서 발생하는 경기 과에서 나타나는 인플레를 잡는 데 주수단이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유럽의 인플레 문제는
어떤 쪽에서 주로 뭐 이렇게 기인할까 이렇게 할 것을 통계기법상 요인 분석을 통해서 보면 역시 유럽도 공급 측에서 발생하는 인플레 요인이 지금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2월 달에 2.4%에 이어서 3월 달에 2.6%로 물가의 상승세가 빠르게 되는 데에는 제스민 혁명의 이렇게 진전 사항과 아주 거의 비슷한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 제스민 혁명에 따라서 유럽의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해산 브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겨냥해서 투기적 수요까지 일다 보니까 이 브렌트유가 사실 그 3대 유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이 연일 지속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공급 측 중에서도 제스민 혁명 때문에 국제 유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코스프시 측면의 인플레 요인이라는 것은 유로화 그 강세를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날 인플레 안정 대책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 방안을 네. 논의하는 것은 신흥국들은 그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자국 통화 강세로 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금리 인상과 자국 통화 강세는 그렇게 커저리티 관계가 명확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과 자국 통화의 절상은 서로 정책적으로 따로는 나이카토마 정책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시장별로 금리를 결정하는 채권 시장과 그다음에 통화치를 결정하는 외환 시장과 연계가 잘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유로화가 강세가 되고 유로가 강세가 되면 유럽의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를 잡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 될 수가 있겠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유로 가치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인플레를 잡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신흥국처럼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요.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죠, 항상.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태로 인해서 유럽계에 있는 국내에 있던 유럽계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네, 사실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번에 그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릴 경우에는 사실 유럽이 지금 기준금리가 1%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네. 지금 상태에서 2단계 정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그 유럽 재정위기 문제라든가 경기 문제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베이비 스텝 방식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0.25%포인트가 올릴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렇다 본다면 유럽 기준금리가 이번에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1.25%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기준금리는 아시겠습니다는 지난번에 그 금리를 올려서 3%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오히려 유럽의 금리가 낮고 한국은 높기 때문에 유로 캐리 자금 같은 것이 국내에 그 유입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포지티브 캐리 트레이드 형상이다. 그래서 사실 유럽의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국내 투자했던 유럽계 자금들이 빠져나갈 가치는 금리 차면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나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일부 피그스 국가들이 이자 부담 때문에 재정 위기가 더 악화된다면 국제적으로 신용공급 떨어지는 것 부분에 대해서 해외 시각이 좀 흐트러지고 여기에 있어서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지면서 일부 금융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금이 부족하는 현상 이런 것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현상이 더 돼서 마진콜, 증거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이것을 반드시 기존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는 딜레버리지 상태에 됩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경제 여건이 좋은 한국이 이게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시청자들과 투자자 여러분이 왜 이 유럽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그러나 리먼 사태처럼 유럽의 금융사들이 글로벌 정도가 좀 여전히 작고 그다음에 한국에 투자했던 유럽계 자금들의 비중이 될 수 있는 대로 펀더멘탈 생각하는 이런 중장기적인 자금의 성격을 감안해 보면 이러한 유럽의 일부 금융사들이 이번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자금의 부족 현상인 마진콜의 딜레버리지 현상이 되더라도 네. 국내 증시의 주가의 흐름을 꺾어놓을 만큼 큰 부담은 되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자체는 우리 경제에서 선진국의 정책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실질적 여건은 일부 금융사들이 자금 부족할 때 소위 마진콜의 딜레버리지 현상일 때 유럽계 자금들이 얼마큼 빠지느냐 이 여부가 이번 회의 결과에 국내 증시에 주는 시사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네, 예상을 그렇습니다. 하시는군요. 네네. 아, 네. 오늘 정말 유럽 이 통화 정책에 관련돼서 금리 인상 문제 정말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요.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고맙습니다. 뵙죠. 네네. 네, 오늘도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네, 현도님, 멀대님 등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동이 투다님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대답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대신 저희 부사장님께 개인적으로 이메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테니까요. 따로 이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